자, 여러분 공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조선 후기의 서민 경제의 발전, 조선 후기 서민 경제 발전이에요. 이 그 서민 경제가 항상 우리들한테 관심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대선이라든지 또는 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서민 경제를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살렸어요. 알겠어요? 서민 경제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을 구제하고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는 이제 특히 어땠어요? 외란이 터졌죠. 호란이 또 터졌죠. 그래서 두 차례의 양난 때문에 정말 그 서민들이 고통 속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농사를 7년간이나 못 지었던 임진왜란, 그래 안 그래요? 전쟁통이니까. 그 다음에 또 병자호란이라는 이런 혼란기를 수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란 호란 이후에 이제 양반 집권층들은 농민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붕당 정치하느라고 말이죠. 자기네들의 당파의 이익에 골몰하게 되고 결국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내동댕이 쳐버렸죠.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가 말이야 일반 서민들의 생계를 돌보지 않아. 그래서 항상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서민들은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조선 후기의 정치는 지랄이었는데 엉망진창이었는데 아주 그 개판이었는데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나마 조선 후기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내재적 발전론, 즉 자본주의 맹아론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의 민중의 손에 의해서 민중의 힘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동안에 별로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계속 나오고 있었죠. 특히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유의하면서 저랑 함께 잘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 시간에만 잘하면 조선 후기 경제는 여러분들이 너끈히 잡아낼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양반 지주 경영의 변화 이렇게 했어요. 꽤 어려운 말입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개념이 뭐냐? 바로 이 지주 전호제죠. 지주 전호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미 지주 전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주는 땅 가진 주인이고 땅 주인 이런 뜻 아닙니까? 전호는 뭐냐? 전호는 지주에게 농사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 농민을 전호라고 하죠. 전호. 그래서 이렇게 땅 가진 지주는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반 지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지주이면서 양반이고, 그죠? 또 농민이면서 소작 농인 이들 관계를 이런 시스템을 지주 전호제라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신분상 이들은 지배층인 양반이야. 그죠? 또 신분상 이네들은 피지배층인 농민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때? 땅을 가진 자와 땅이 없는 자 이렇게 신분적인 관계와 함께 경제적 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전호는 경제적 강자인 지주에게 그죠? 뭐를 내야 돼? 토지 사용료인 지대를 내야 되는데 이 지대는 통상 얼마였다? 2분의 1이었다. 이 2분의 1씩 그러니까 반띵하는 거 아닙니까? 수학량의 절반을 그냥 무조건 앉아서 놀고 먹는 우리가 이제 이 놀고 먹는 계급을 좌식 계급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좌식 계급. 이 좌식 계급들은 놀고 먹는 이들인데 이들에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뼈 빠지게 일해봤댔자 수학량의 절반을 갖다 바쳐야 되는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병작 반수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병작 반수 전부 다 지주 전호제에서 나온 지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지주 전호제가 언제부터 이런 게 시행됐었느냐?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죠? 옛날 삼국시대도 있었고요. 물론 노급을 가진 자는 결국은 지주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삼국시대에. 그래 안 그래? 고려시대에도 고려 후기에도 어때요? 대토지를 소유한 권문세종 놈들이 넓은 땅을 차지했다 또는 뭐 농장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 농장주가 바로 지주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언제부터냐? 우리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울 때 이런 대토지의 사유와 즉 특권층이 어떤 특정한 계층 권문세족 같은 놈들이 혼자 넓은 땅을 차지해서 농민을 뜯어먹는 이런 경제구조, 이런 사회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신진 사대부들이 결국 위화도 해군을 일으키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과전법을 공포함으로써 토지제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세우면서는 어느 정도 토지제도가 평준화를 되찾았어요. 알겠어요? 토지 소유 관계가 어느 정도 불평등 관계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별로 땅이 없던 중소지주에 불과했던 신진 사대부들한테
사대부들에게 땅을 나눠준 게 바로 과전법이고, 그죠? 과전법 제도가 시행되면서는 괜찮아졌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과전법에도 모순이 있었다. 과전법을 주는 지역은 경기도에 한정돼 있는데 한번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관직에서 은퇴해도 수신전이나 또는 휴량전, 공신전 이런 이름으로 그 토지를 세습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새로 관리가 된 사람한테는 땅을 줄 수가 없었다. 줄 땅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직전법 시행의 의미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수조권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때부터 이제 어때요? 현직 관리가 되면은, 야, 내가 관직에 있을 때는 국가가 나한테 과전을 주기 때문에, 수조권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관직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는 국물도 없대.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때부터는 현직에 있을 때에만 과전을 준대. 라는 생각이 현직에 있을 때 부지런히 관직에 은퇴할 때를 대비해서, 관직으로부터 벗어날 때를 대비해서 자기 땅을 긁어모을 국리를 하게 만들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직전법 시행이 이렇게 현직 관료들의 토지 확대를, 농토 확대를, 알겠어요? 가져오게 됐다. 그런 계기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주 전호제가 이미 15세기 말 세조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이때부터 지주 전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 18세기 중엽을 지나서 18세기 말쯤 되면은 아예 거의 모든 양반들은, 거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한 지주가 되고, 그죠? 거의 모든 농민들은 자영농 상태에서 자기 개인 소유 민전을 경작하던 농민들이 땅을 다 뺏겨버리고 뭐가 됐어요? 소작농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일반화되는, 알겠죠? 지주 전호제라는 이런 토지 소유 관계가 일반화되는 현상이 18세기 말쯤 되면 나타나더라.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된 지주 전호제가 이렇게 18세기 말에는 양반 지주들이 넓은 농장을 차지한 지주가 되고 거의 대다수 농민들은 쫄딱 망해서 소작농이 되었다.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양반들이 어떻게 농토를 확대해 나갔느냐? 양반의 농토 확대 방법은 토지를 개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불법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양반 관직자니까, 그래 안 그래? 자기 그 관직을 이용해서 벼락토 같은 놈 충분히 그럴 놈 아닙니까? 강제로 말이야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죄를 사면 받으려면 네 땅을 나한테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지, 이렇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것을 뭐라고 그래? 겸병이라, 겸병. 그래서 토지를 개간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겸병하거나 이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양반들이 농토를 확대해가지고 뭐가 됐다? 땅 주인, 그죠? 지주가 됐다. 이거 지주가, 알겠어요? 그래서 농장을 확대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이건 뭐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토지의 사유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봐봐. 대토지 사유화나 농장 확대나, 그죠? 또는 뭐 지주 전호제의 확산이나 전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막 용어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싸잡아서, 이게 전부 다 힘 있는 놈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 땅을 마구마구 넓혀가는 현상. 이걸 뭐라고? 대토지 사유화. 요즘도 그러잖아요. 대재벌놈들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해서 그냥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그냥 골목마다 옛날 전통적인 우리 골목에 있었던 그런 시장들을 다, 상권들을 다 침해하고 말이죠. 대기업들이, 그래 안 그래요? 재벌들이 이렇게 상권을 확대해가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었지, 알겠죠? 또 옛날에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상권이란 말이야. 이렇게 대상만 바뀌었지 결국 하는 짓거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과거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재의 오늘날을 사는 모습과 우리들을 사는 모습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 하면 바보입니다. 금방 잊어먹어지니까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 양반의 농토 확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뭘 통해서 농토 확대한다고? 그래요. 말로 해보자. 뭐라고? 토지 개간, 토지 매입, 또는 겸병, 뺏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양반들이 농토를 확대해 오더라. 그래서 18세기 말쯤 되면은 지주 전호제가 널리 확산됐다, 일반화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경제력과 신분의 일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입니다. 양반이라는 신분과 땅 가진 자 지주가 같다 이거야. 소작농이라는 피지배층 신분과
땅이 없는 경제적 약자인 이들이 같다 이게. 그래서 신분과 경제력이 일치한다 이런 어려운 개념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지주 전어제는 뭐라고? 신분과 경제력이 일치하게 됐다. 왜? 양반 신분 높은 그 양반 신분들은 가진 자가 되고 그 천박한 알겠어요? 그 농민들은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신분이 높은 놈은 있는 자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없는 자다. 이렇게 신분과 경제력이 쌤 똑같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주 전어제가 일반화됐다 이 말이나 신분과 경제력이 같아졌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봉건적 신분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력과 신분이 일치하는 형태, 즉 양반이 지주가 되고 농민은 소작농인, 그죠? 전호를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상태를 봉건적 신분제 또는 신분과 경제력이 일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런 지주 전호제가 이제 변화한다 이거야.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변화의 내용을 잘 봐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소작료나 그 외의 부담을 강요. 이미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래 소작 농민인 저 전호들은 그죠? 소작농은 지주에게 소작료, 수확료의 2분의 1을 내면 되는데 여기에 뭐야? 각종 운임이라든지 또는 뭐 운송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알겠어요? 또는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부담을 농민한테 떠넘겨서 사실상 뭐냐?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농민들한테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런 부담을 안게 된 그죠? 시대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을 더 떠안게 된 농민들이 뭐예요? 소작료를 못 내겠다고 소작료 징수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항조운동이라고 어려운 말을 써요. 요즘에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한국사에서 쓰는 용어들을 좀 쉽게 만들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항조운동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알겠어요? 가끔 시험에 항조운동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소작료 인하투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소작료 징수에 반발해서 뭘 했어요? 소작쟁의라고도 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 소작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우리 좀 그만 뜯어 먹으세요. 수확량의 절반 뺏어가시고 그 다음에 운송료, 수수료 각종 부담을 우리한테 떠넘기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말이지 농민들이 개기는 거야. 소작료를 못 내겠다고 개기는 걸 뭐라고요? 한편으로 뭐 소작쟁이 또 뭐 항조운동 그죠? 소작료 인하투쟁을 싸잡아서 항조운동 또는 소작쟁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개념은 소작료 징수에 반발해서 소작료를 깎아달라는 인하투쟁이고 개념어는 뭐 항조운동 또는 뭐 소작쟁이 같은 개념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 개념들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또 이런 지대라든지 토지 소유권 또는 뭐 소작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작인의 소작권을 인정해주고 소작료를 깎아주는 알겠죠? 깎아주는 어떻게 깎아줬느냐? 비율제로 수확량의 2분의 1씩을 내는 정률지대인 알겠어요?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 수확량의 절반을 반띵해서 낸다고 했잖아요. 2분의 1씩. 이걸 뭐라고? 비율을 정해서 내는 정률지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농민들의 소작료 인하투쟁, 즉 항조운동 또는 소작쟁이의 결과 이제 농민들한테 유리한 농민에게 유리한 그런 방식의 소작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소작료를 내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농민에게 유리한 방식의 소작료라는 게 뭐냐면 액수를 정해놓고 내는 지대예요.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자. 무슨 지대라고? 정액지대야. 액수를 정해놓고 내는 지대를 뭐라고? 정액지대. 그죠?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정률지대를 우리가 또 다른 어려운 표현으로 타조법이라고 했는데 타조법. 이렇게 액수를 정해놓고 내는 지대를 도조법이라고 합니다. 도조법. 도조지대 또는 도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왜 농민한테 유리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같은 면적의 땅에서 쌀이 100가마니가 생산이 됐어. 그럼 수확량의 얼마를 땅 주인인 지주한테 내야 돼요? 50가마니를 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올해 농사 지어보니까 60가마니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지주한테 얼마를 내야 돼? 30가마니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액지대는 이렇게 2분의 1씩 비율제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소작료를 딱 정해. 지주월은 대개 이 면적의 땅에서 보니까 대개 농사 지어 보니까 1년에 한 70가마 정도 생산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드릴게요. 소작료. 이렇게 이제 그 3분의 1이라는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알겠어요? 미리 내야 될 소작 액수를 정해놓고, 자, 그러면 제가 25가마니 드리겠습니다. 70가마니 가운데 한 25가마니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액수를 미리 정해놓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해진 땅에서 70가마보다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 늘어난 수확량은 전부 다 누구 거야? 농민 겁니다. 왜? 지주한테는 정해진 액수 얼마만 주면 돼? 25가마니만 주면 돼. 예를 들어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이렇게 액수를 정해놓고 지대를 내게 되면 농민들은 키를 쓰고 농사를 집니다. 알겠죠? 수확량이 늘면 늘수록 누구한테 이득인가? 농민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땅 주인한테 내기로 했던 지대는 정해진 지대만 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늘어난 수입은 전부 다 내 거야 하면서 말이야. 예,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논두렁 가에다가 깻잎도 깨도 뿌려서 심기도 하고 또 뭐 배추도 심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확량이 대폭 늘어요. 이런 지대 방식의 전환 때문에. 알겠죠? 이와 같이 이런 지주 전호제의 내용이 변화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다시 봅니다. 소작료 그 외의 부담을 그동안 강요했었는데 그동안 쭉 지주 전호제가 이렇게 되었었죠. 농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여러분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죠? 항조운동.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항조운동.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소작쟁이. 그죠? 그 결과 항조운동 결과 소작인은 소작권을 인정해주고 소작료 인하를 해줬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주한테 따져가지고 지대를 이렇게 정액지대로 깎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지대를 덜 내게 되는 이런 권리.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알겠죠? 싼 지대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이런 제반 소작인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권리가 확보되게 됐다 이거야. 알았어요? 이른바 이제 농사를 지어도 내가 우리 지주한테 지대를 덜 낼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내 자식에게 자손 대대로 땅은 비록 없지만 농사 지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죽으면 내 손자가 적어도 이 땅에서 농사 지을 권리는 있단 말이야. 그것도 어때? 적은 지대를 내면서 농사 지을 권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소작권이 확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미리 갑을 해서 가볼까? 일제시대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농민한테 이제 소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민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이거 보세요. 마치 땅 주인은 회사 사장하고 마찬가지야. 소작 농민은 고용인인 것하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소작권이 확보됐다는 얘기는 그 평생 직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농사지을 권리가 확보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본인 지주가 들어가 일본 놈들이 토지 조화 사업을 한 다음에 일제시대 얘기입니다, 지금.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나중에 훗날 일제시대 걸 지금 가불에다가 미리 배우는 거야. 나중에 일제시대 일본놈 지주가 들어와서 토지 조화 사업 결과 땅을 뺏어가더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땅을 빌린 농민한테 야, 너 1년간 농사 지어봐. 그래서 한 해 농사 잘 지어가지고 지대를 잘 내고 지주 말 잘 들으면 내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넌 내년에 잘려. 요즘 말로 완전히 뭐야? 기간제입니다. 임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야. 알겠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조선 후기 농민들의 투쟁 결과 농민들은 지대를 싸게 낼 권리, 적게 낼 권리 뭐라고? 도조법, 그죠? 정액지대인 도조법, 그리고 영구 경작권, 알겠어요? 이 땅에서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영구 경작권, 즉 소작권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알았어요?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돼. 알겠죠? 이게 있어야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를 또 배울 때, 아, 그렇구나. 일본 놈들이 여기서 또 사기 쳐먹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렵죠? 어려워도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야 남들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자꾸 푸념하지 말고 잘 힘을 내서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양반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 양반들의 경제활동이란 결국 양반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이런 얘기죠. 되게 이제 이렇게 농민이 내는 이 소작료를 뜯어먹고 살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소작료로 생활하거나
이렇게 받아낸 이 지대 수확량의 2분의 1 100가마니 생산해서 50가마니 갖다 주면 이 지주는 요걸 시장에 내다 팔아 살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작료를 받아가지고 생활하거나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득을 남겼다 이거야. 또 토지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래서 이 이득이 생기면 이걸 어때? 더 넓은 땅을 삽니다. 점점 어때요? 토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그죠? 땅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치가 그러하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하고 똑같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주로서 상인에게 자금을 대거나 고리대로서 그렇습니다. 예, 상인한테 뒷돈을 대주고 여보게 내가 돈 대줄 테니 장사 좀 해보게. 그래서 이득이 남기면 그 중에 또 얼마는 나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자네가 먹게. 이렇게 하면서 알겠어요? 물주 노릇을 하는 거야. 알겠죠? 돈 대주는 뒷돈 대주는 사람을 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 물주 개념이 조선 후기 상업에서 선대제에서 또 나오는데 지금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대를 받아가지고 예,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예, 고리대를 합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조선 후기에는 곡식이 곧 돈이었으니까 이 곡식을 농민한테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또 그 노비로 만들거나 높은 이자를 걷어 처먹거나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부자, 돈 있는 놈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인 것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자본 논리라고 해요. 항상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경제 변동에 대응하지 못해서 몰락하는 그런 양반도 생겨났다. 그죠? 경제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 몰락하는 양반도 생겨나고, 또 이 몰락 양반이 경제 변동에 대응하지 못했기 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의 변화가 막 극심했죠. 그래, 안 그래? 조선 후기에는, 예, 거듭되는 붕당 정치, 그죠? 이 붕당 정치 이외에도 이제 한국 정치가 시작되면은 한 당파가 완전히 몰락해버리거나 싹쓸이 돼가지고 시골로 쫓겨나거나 삼족이 멸해지거나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몰락하는 양반. 신부는 양반이지만 땅이 하나도 없는, 알겠어요? 가난한 농민과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이런 몰락 양반도 생겨났다. 잠깐, 우리는 이런 몰락 양반을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찬반이라고 한답니다.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찬반. 알겠죠? 짬밥이 아니야. 군대에서 짬밥을 잔반이라고 하는데 그 잔반이 아니라 양반 가운데 몰락한 양반을 뭐라고? 찬반 그래요. 이 몰락 양반들이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동학을 만들거나, 그죠? 또는 뭐 서학을 연구하거나, 알겠어요? 예, 이렇게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거나 또는 밀란의 선구자가 됩니다. 홍경래 같은 사람도 몰락 양반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밀란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되게 이제 그래서 서민들과 생활이 다를 바가 없어진 몰락 양반들이 결국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 모순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몰락 양반들이 조선 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농민 경제의 변화 가운데 이제 양난 이후 세금 제도 변화 다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본 거죠? 영정법, 전세는 영정법으로, 공납은 대동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제도 개편 자체가 뭐냐?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유지할 목적이었지 농민들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언어적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봐.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봐봐라. 조선 후기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가 아우성이야.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거 보세요. 수확해봤댔자 절반을 지주한테 바치고 나머지 이런 부담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못 살겠어요. 이 부담이 너무 커서 해가지고 농민들이 도망가 버리거나 농민들이 유랑민이 되거나 또는 도적대가 되거나 알겠죠? 화전민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누가 1차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지주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지주들도 수입이 생기는데 이걸 못 받잖아.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러니까 야야 참아. 우리가 너네들의 세금 부분 가운데 일부분을 떠안아 줄게. 이렇게 농민에는 특산물 가운데 특산물이 공납이죠. 그죠? 이 공납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내줄게 라고 해서 대동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 대동법이란 농민이 내는 특산물을 지주가 쌀로 토지 1개월당 나중에는 12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16두였지만 12두씩 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이것이 지주한테 떠넘겨진 것 같지만 다시 이것이 농민한테 환원돼 돌아왔다 이거야. 알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에는 군포 가운데 일부를 예, 줄여주고 농민 너네는 한 필만 내. 대신 양반 니네가 선무 군간포를 내. 양반이 또 지주니까 지주 너네들이 1결당 2두씩 결작을 내. 이렇게
예, 균역법을 시행함으로써 대동법이나 균역법은 결국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기타 세금의 무슨 세화? 전세화. 잘했어요. 기타 세금의 전세화입니다. 이렇게 예, 원래는 토지세가 아니던 예, 특산물이나 군포였던 세금을 줄여서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 땅 가진 지주에게 너희들이 1개월당 얼마씩 더 내라. 1개월당 얼마씩 더 내라. 이렇게 기타 세금을 토지세로 넘기는 경향이 있었다. 잠깐.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농민들의 몰락을 방지하고 농민들의 다른 말로 뭐? 몰락 말고 토지 이탈 이 말도 아주 잘 쓰죠. 땅을 떠나버렸어. 우리 농사 못 지겠어요.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야?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네들을 위한 거야. 우린 이거 뭐라고? 양반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하나는 뭐? 국가의 세금 확보를 위한 목적. 농민이 있어야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지. 농민이 망해버리면 세금을 재정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조선 후기에 세금 제도 개편은 결국 뭐라고요? 결국 이처럼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예,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뭐야?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 또는 뭐 국가의 재정 확보가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농민 생활 안정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농민한테 이런 세금들마저 대동미 알겠어요? 또는 뭐 이런 군포 부담 이런 것들이 다시 농민한테 되돌아옴으로써 결국은 뭐냐?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농민들은 스스로가 자구책을 세웠습니다. 나왔죠? 농민들은 안 되겠어. 이 지주가 말이야. 우리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네. 우리들을 땅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으니 이제 뭐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길을 찾아야 돼.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농민들의 자구책이다. 알겠죠?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농민들의 뼈아픈 노력이 있었다. 보세요. 그래서 농민들 어떻게 해요? 그래 땅을 개간을 하거나 수리썰을 복구하자. 그렇습니다. 저수지를 새로 만들고 또 뭡니까? 농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비료주는 법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영농 방법. 이제 조선 후기에 예,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전국 확대. 그래 안 그래? 특히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려면 이 수리썰이 확충이 돼야 돼요. 그죠? 저수지가 전국에 1000여 개의 저수지가 생겨납니다. 알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수지가 생겨나죠? 또 정부는 저수지 보호법인 재헌절목이라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청인 재헌사를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노력을 뒷받침해 줍니다. 왜? 정부로서도 농민이 망하지 않아야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잖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견종법은 밭농사에서 밭 고랑에 파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양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내기를 함으로써 1년에 벼와 보리를 2번 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벼와 보리 가운데 예, 지대를 내거나 세금을 내는 것은 벼만 냅니다. 쌀만 냅니다. 그러니까 보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누구 몫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농민 몫으로 떨어져요. 왜 농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양법을 하려고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게요. 물이 모자라면 우리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요. 이렇게 예, 이양법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알만하죠. 벼와 보리를 동시에 재배하면 보리는 전부 다 농민 몫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농민한테 가져다주는 이득이 컸기 때문에 이양법 개발에 이양법 확충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됐죠? 농민들의 자구책. 봐봐요. 그렇게 열심히 이양법을 확대해 나가서 결국은 뭐냐? 일손이 크게 절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여러분들이 거의 잘 모릅니다. 선생님도 이제 어렸을 때 모내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심부름을 시킵니다. 모내기 하면 이제 들판에 새참 내가잖아요. 그럼 막걸리 이렇게 2리터짜리 주전자 노란색 주전자에다가 가득 담아서 논까지 들고 가는데 엄청 무거워요. 근데 막 힘들고 그러니까 가다가 한 모금씩 먹어봐. 초등학생 때 막걸리를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쫄딱도 먹다 보면 취합니다. 상당히. 그래가지고 갔다 보면 이만큼씩 없어. 그러면 이제 엎질렀네 어쩌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술을 야금야금 먹어보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논에 가면은 또 모내기 할 때 못줄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줄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줄에 맞춰서 모를 이렇게 심는 거야.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싹을 모라고 하잖아요. 이걸 꽂아서 심었어요. 지금은 이양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기계로 착착착 심어버리는데, 알겠어요?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농사는 직접 지어보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모내기 할 때 못줄까지 잡아본 적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 이양법이 확대되고 그 벼농사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벼농사는 너무너무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벼를 딱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내기하기 이전 말이에요. 벽실을 쫙 뿌리면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잡초들이 자랍니다. 여러분, 잡초가 왜 잡초입니까? 내버려둬도 잘 자라니까 잡초입니다. 벼는 가꾸고 다듬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해야 잘 자라지만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면 벼가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농부는 1년 내내 벼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야 돼. 뽑아도 나는 게 잡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벽실을 한번 뿌리고 나면 그냥 잡초를 제거하느라고 1년에 거의 논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모내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일단 모내기는 뭐냐면 벽실을 빽빽하게 모판에다가 뿌려. 그래서 이제 벼 싹들만 이렇게 한꺼번에 밀집해서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논을 갈아엎어. 그래가지고 일단 싹을 한번 뒤집어 푼 다음에 다시 이제 편편하게 만들고 거기다 물을 대가지고 편편하게 만들어. 서로 이렇게 쟁기질해서. 알겠어요? 쟁기질한 다음에 썰해질 해가지고 물을 댄 상태에서 편편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에 여기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 벼 싹, 즉 모를 하나씩 이렇게 한 줄 맞춰서 심는 거. 이게 바로 모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이양법이라고 하느냐? 벼가 자라던 그 벼 싹 모의 자라는 중심지가 모판에서 논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하다 할 때 이자예요. 이양법에서 이자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양이란 이렇게 이양이란 이자가 이사하다 할 때 이자입니다. 앙자. 중앙일보 할 때 앙자야. 중심 앙자예요. 벼가 자라는 중심지를 어디로 옮긴다고? 논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일이 이렇게 옮겨 심는 과정에서 잡초가 많이 제거돼 버려요. 그죠? 땅을 한번 갈아엎었죠? 그래서 그 잡초 풀들이 다 제거되고 다시 그걸 옮겨 심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줄 맞춰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벼야. 밖에 나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잡초예요.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는 이것을 제초 작업이라고 하는데 제초 작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절감된다. 여러분 정리해버려. 이양법이 시행되면 이양법 이전에는 직접 파종한다고 그래서 직파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복잡한 벼농사에서 직접 논에 파종하던 직파법 대신에 이양법이 도입되게 됐다. 알겠죠? 직파법이 시행되다가 이양법이 시행됐는데 이양법은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해서 물. 그래서 저수지가 많이 필요해. 저수지.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야, 물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가뭄이 들면 너네들 모내기 못하면 그의 농사 망쳐버리잖아 하면서 말이야. 이양법을 못하게 막았는데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게요. 우리가 물을 확보해 둘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양법이 확충됐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양법이 시행됨으로써 뭐가 가능해지고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알겠죠? 이모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벼하고 보리를 동시에 재배했어요. 벼와 보리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양법이 시행됨으로써 또 어때? 훨씬 더 노동력이 절감됐다. 노동력이 절감됨으로써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의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래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혼자 스스로 경작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의미가 광작. 이 광자가 넓을 광자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양법이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광작이 가능해졌다. 알겠죠? 이 관계. 알겠어요? 광작과 이양법과 관계.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양법 시행으로 광작이 나타나게 되고요.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죠? 노동력이 절감됨으로써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 절감되게 됐다 이거야. 넓은 농토를 스스로 경작해서 이제 뭐냐? 광작을 하게 되면 부자 농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알겠어요? 훨씬 더 농부들이 소득을 더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작이 대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 뭐냐? 이제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제 농민들이 어때? 옛날처럼 말이야, 수확량의 절반을 지주한테 낼 때는 지주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해야 돼. 야,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농사를 안 지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어? 빨리 가서 뭐 내기 해 하면서 말이야, 지주가. 왜? 지주로서도 농부들한테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어야 지주한테 떨어지는 몫이 많잖아. 어차피 반띵하게 되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게으름 피우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심어라, 저거 심어라, 너 열심히 일해라. 비 온다고 왜 집에 자빠졌냐? 빨리 나가서 뭐 해라 하면서 말이지. 이래라 저래라 그냥 감나라 배나라 간섭이 많아, 지주가. 그래서 지주가 직접 하기 힘드니까 지주 대신 그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김유정의 봄봄이라든지 동백꽃에 이런 소설에 보면은 점순이 아버지가
마릅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 마름이 뭐냐? 지주가 일일이 간섭하기 힘드니까 지주 대신 소작농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해하겠나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 이렇게 정률지대인 타조법 대신에 정액지대인 도조법이 도입되면 농민들이 이제 지대깎기 운동을 한 결과 소작료 인하 투쟁을 한 결과 도조법이 도입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어때? 지대를 내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주가 농민한테 간섭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집간놈 열심히 일하건 말건 나한테 준다고 하는 지대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난 그것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지주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을 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확량이 늘어나면 전부 다 그게 누구 거란 말이지? 농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더 열심히 일해. 농민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냐?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창의적인 농사를 짓는다. 그래 맞아. 여기다가 다 쌀만 심을 게 아니라 지금 한쪽 귀퉁에다가 호박을 심자 또는 뭐 가지를 심자 또는 뭐 오이를 심자 또는 뭐 담배를 심자. 알겠어요? 이렇게 도시에 내다 팔면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이렇게 얘기해요. 환금 작물. 말로 해보자. 뭐라고? 환금.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금이 돈이잖아요. 돈을 금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작물이죠. 황금 작물. 또는 뭐라고? 상품 작물.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상품. 그 말입니다. 혹시 황금 작물 이런 말이 나올까봐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화폐경제가 발달해서 이렇게 상품 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봐봐라. 쌀도 내다 팔지만은 쌀 위에 목화, 면화조, 채소, 담배, 약초 이런 것들을 재배함으로써 이제 5일마다 열리는 정기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농업에서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했지만은 이양법 보면은 벼와 보리가 동시에 생산되니까 생산량이 늘죠. 또 도조법이 시행됨으로써 농민들이 더 열심히 농사 짓고 창의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상품 작물들이 많이 재배되고 그래서 잉여 생산이 많이 생길 거 아닌가? 이 잉여 생산들이 시장에 나와서 장시가 형성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5일마다 열리는 5일 정기 시장인 장시가 발달하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상품경제, 화폐경제, 시장이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조건이 농업에서 농업기술의 향상과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한 자구책의 결과 이렇게 상품경제, 화폐경제의 발달로 이어져 가더라. 됐죠?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까 본 내용이에요. 전업권 신장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률지대 타조법에 의해서 비율제로 병작 반수로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로 내던 농민들이 소작료 인하 투쟁을 벌인 결과 즉 항저운동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소작쟁이를 한 결과 농민에게 유리한 정액지대 또는 도조법이 시행되고 소작권을 확보하게 됐다. 즉 영구 경작권과 낮은 비율의 낮은 액수의 소작료를 내게 됐다. 알겠죠? 이걸 말해.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아하, 이걸 다른 말로 이 전호들의 권한이 신장되었다라고도 표현하는군요.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도조법에 의해서 정률지대의 도조법 정액에 틀렸어요. 정액지대입니다. 정액지대의 적용을 받게 된, 그죠? 정액지대의 적용을 받게 된 일부 농민들은 지주로 역시 이제 농민도 돈을 많이 벌면 땅을 많이 매입하고, 그죠? 그래서 땅을 넓혀서 자기 스스로가, 농민 스스로가 이제 또 다른 소작농을 고용해서 또 아니면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농사 짓는 이렇게 지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결국은 뭐냐? 그러나 이렇게 광작을 한다든지 또는 뭐예요? 상품 작물을 재배하거나 전업권을 시작시키는 농민들은 일부 소수의 농민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뭐예요? 거의 대다수 소작 농민들은 몰락하거나 토지를 잃고 도시로 떠나고 말았다. 알겠죠? 그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걸 이촌향도라고 해. 알겠나요? 조선 18세기 이후에 이렇게 농촌 인구가 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건 바로 뭐냐? 소작농들이 많이 몰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양법의 결과 노동력이 절감되고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 땅에서 수많은 소작농들이 함께 농사짓고 살았는데 야 너네 다 나가. 이건 내가 다 그냥 혼자 다 농사지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어때? 토지를 잃고 쫓겨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은 그 근대 기계공업에서 흔히 많이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우리 자동차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수동으로 만들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분업에 의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자기가 맡은 부분을 조립하고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요즘은 그 부분 분야별로 예, 조립을 하는 조립工들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왜냐? 로봇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그 공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고 쫓겨나야 됐습니다. 알겠죠? 이것과 똑같아.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예,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로봇이라는 신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전 과정을 다 끝마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 쫓겨나고 일터를 잃고 쫓겨나게 되었다. 알겠죠? 이것과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라는 신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자 그 땅에서 농사했던 수많은 대다수의 소작 농민들은 몰라 그 길을 걷게 되고 농촌을 떠나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 소작농의 몰락과 농민의 토지 이탈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답니다. 됐죠?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요. 고리대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관원상제 비용이 커지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소작농의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게 되고 결국 뭐냐? 결국 농민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형성됐어요. 지주가 직접 토지를 경작하거나 또는 그 몰락한 농민을 머슴으로 노비로 고용해서 일을 하거나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은 소작지를 상실하고 이 임노동자를 고공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로 하면 머슴이 곧 고공이야. 머슴. 월급 주고 이 노동력을 부리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도시 유입 임노동자가 됐습니다. 옛날에 있던 기존 도시로 유입되는 그런 임노동자로 전락. 자, 결국은 뭐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했던 이 향도한 이 노동력이, 알겠어요?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도시가 어때요? 번창합니다. 거꾸로. 도시는 어때?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노동력 공급이 많아집니다. 상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상업도 발달하죠. 또 물건 생산이 많아지니까 잉여 생산이 많아서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생산해야 되잖아.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수공업 발달에 필요한 노동력이 또 지금 제공되고 있죠. 이렇게 조선 후기의 경제 현상들이 상호 간에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을 부추기는 농촌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이런 변화가 도시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예, 조선 후기의 자본주의 맹화,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광산에 그 몰려간 농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포구 등의 새로운 도시가 형성. 그죠? 이 인구들이 이쪽으로 와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더라. 광산, 포구 이런 등지에 황해도 수안이라든지 충청도 강경은 이제 전라도와 충청도 여러 가지 해산물, 농산물이 직결하는 직결지가 됐죠. 그다음에 함경도, 원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그 포구나 광산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 후기에 새로 성장한 그런 도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 후기에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 또 뭐 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계속해서 농업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예, 수공업, 상업, 화폐경제 발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계속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